여보, 김치 냉장고 밑 확인해. 절대 그 누구도 믿지 마. 남편은 분명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카톡이 왔어요. 진아는 집으로 달려가 김치통을 꺼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파헤치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를 잡은 거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남편이 보낸 이 문자.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문자는 남편이 보낸 게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벽 2시가 넘은 병원 복도는 낮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자리에 윤진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 옆긴 의자 위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였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까부터 그랬는데 비빌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 최태욱이 병원에 실려온 건 그제 낮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진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진아는 중간에 잠깐 병실로 들어가 남편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열이 없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손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어요. 진아는 남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어요.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최태욱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진아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남편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카톡이 왔습니다. 진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을 눌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김치 냉장고 밑 확인해. 누구 말도 믿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 2개. 진아는 그 화면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약 발송이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시간을 맞춰서 보내도록 설정해둔 것이 지금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 말은 곧 남편이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진아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을 끄지 못하고 계속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김치 냉장고 밑. 누구 말도 믿지 마. 두 문장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 친정아버지 윤만석이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걸음이 빠른 편이었는데 병실 문을 열자마자 눈이 먼저 태욱에게 가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걸린 서류 쪽을 한번 훑더니 진아를 보며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뭐래? 보험은 얼마나 나온대? 진아가 잠깐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만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진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만석의 눈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넌 아직도 세상을 몰라. 병원비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가족일이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좋을 거 없어. 말투는 낮았지만 안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버지 눈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힘들 때면 아무 말 없이 손부터 잡아주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낯설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차갑고 날선 눈빛이었어요.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만석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한 바퀴 눈으로 훑고 다시 가족 일잘 생각하라는 말을 한 번 더 남기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진아는 남편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계가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진아는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천천히 가져다 댔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불빛이 노랗게 쏟아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겼어?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진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어요. 핸들 위에 얼굴을 묻은 채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불빛이 차 유리창에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서야 진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눈가가 달아올라 있었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여보, 김치 냉장고 및 확인해. 누구 말도 믿지 마. 진아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 출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고 늦은 시간인데도 오가는 차들이 있었어요. 진아는 그 흔한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자신만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진아는 앞 유리창 너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걷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핸들 위에 올린 두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진아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진아는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조수석 쪽 창문 너머로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평범한 밤이 진아에게는 오늘 가장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남편 휴대폰을 또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여는 건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휴대폰으로 그 메시지를 예약해두던 날 어떤 표정이었을지 진아는 알 수 없었어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맞춰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왔겠지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겠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남편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다른 부분 없이 잘 손질된 운동화였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항상 저렇게 뒀어요.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진아는 그 신발을 내려다보다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벽 온도가 등을 통해 느껴졌어요. 진아는 눈을 뜨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부엌 옆에 놓인 김치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아의 발이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냥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 안에 아니면 저 밑에 뭔가를 숨겨뒀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진아는 손을 들어 김치 냉장고 옆면에 가만히 손바닥을 대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모터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그 규칙적인 떨림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병실에서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리던 그 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다 뭘 숨겨둔 거야? 진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에는 진아의 목소리만 있었어요. 진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김치 냉장고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모터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고 냉장고 옆면에 댄 손바닥으로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진아는 손을 천천히 내리고 허리를 굽혔어요. 냉장고 아래쪽 바닥과 맞닿은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부엌 서랍을 열어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늘 거기다 넣어두던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해서 손전등을 냉장고 밑으로 비췄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아는 냉장고 옆으로 자리를 옮겨 뒤쪽도 비춰봤어요. 벽과 냉장고 사이가 좁았지만 팔을 밀어 넣어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바닥만 느껴졌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려 빨개졌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진아는 일어나 다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남편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여보, 김치 냉장고 밑 확인해. 누구 말도 믿지 마. 밑. 진아는 그 글자를 눈으로 다시 짚었습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도 옆에도 없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이 메시지를 보면 제일 먼저 밑을 찾을 거였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였어요. 밑 확인해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량 사고 하나를 볼 때도 겉만 보지 않고 속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정말 밑에 숨겨뒀다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뒀을까요? 진아는 천천히 냉장고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을 당겼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이 층층이 들어차 있었어요. 위쪽에는 작은 통들이 있었고 맨 아래 칸에는 큰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큰 통에 손을 뻗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양손으로 꽉 잡고 바닥에 내려놨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배추김치 냄새가 올라왔어요. 매웠습니다. 진아는 소매를 걷고 손을 김치통 안으로 넣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김치 국물이 바로 스며들었어요. 진아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한 장씩 들어올리고 옆으로 젖히고 밑에 뭔가 있는지 손으로 더듬었어요. 배춧잎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국물이 손목까지 적셨어요. 한참을 뒤지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진아는 다시 손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통 바닥까지 닿을 것 같은 깊이로 손을 집어넣고 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진아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물건을 감쌌습니다. 비닐이었어요. 여러 겹으로 감긴 비닐봉지였습니다. 진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어요. 김치가 주르륵 떨어지면서 국물이 바닥에 조금 튀었습니다. 진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비닐봉지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을 한 겹, 두 겹, 세 겹 벗겨냈어요. 제일 안쪽에 또 비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싸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로 비닐을 닦은 뒤 비닐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비닐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메모 한 장, USB 하나, 그리고 차량 번호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벨소리였어요. 진아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종이들을 가슴 쪽으로 당겨 5단으로 밀어 넣었어요.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현관 쪽 벽에 등을 붙였어요. 띵동.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아는 숨을 참은 채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현관 도어 위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배였던 것 같았어요. 진아는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메모를 먼저 폈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진아는 그 글씨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메모지 여러 장에 걸쳐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가 작고 빽빽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진아는 두 손으로 메모지를 잡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장인어른 윤만석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침수가 된 차나 사고가 난 차를 겉만 고쳐서 멀쩡한 차처럼 속여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차들이 나중에 전기장치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차 번호를 남편이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메모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기록 꼭 봐줘. 네가 봐야 해. 진아는 그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출근하고 주말에 마트 가고 평범한 얼굴로 곁에 있었어요. 그 안에 이걸 혼자 안고 있으면서요. 진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으려다 김치 국물이 묻은 손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와 USB와 차량 번호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 못하는 자리에서 대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진아는 메모지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어요. 그날 밤 진아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와 차량 번호 종이를 펼쳐놓고 노트 한 권을 꺼내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장부를 맞추듯 날짜 옆에 차 번호를 적고 차 번호 옆에 남편이 메모해둔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김치 국물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USB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진아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남편 얼굴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찍은 건지 배경이 차 안이었어요. 낮은 것 같았는데 빛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진아, 이거 보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놀라지 마. 천천히 들어. 진아는 이어폰을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귀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화면 속 남편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윤만석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이상한 차들이 팔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강물에 잠겼다 건져 올린 침수차나 사고가 심하게 난 차를 겉만 번듯하게 고쳐서 아무 문제 없는 차처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차량을 조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차들이 나중에 어떤 고장을 일으키는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전기장치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서지 않거나 달리는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한 차주들의 차 번호가 매매단지 판매 기록과 하나씩 겹쳐졌다고 했어요. 차 번호 종이 봤지. 그 차들 다 피해자야. 나는 석 달 동안 이걸 맞춰봤어. 진아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방금 옮겨 적은 번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남편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한동안 까만 화면을 바라봤어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 처음부터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때는 손이 덜 떨렸어요.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진아는 그 밤에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아는 동네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오상필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차 점검 때마다 들르던 곳이었고 남편 메모에도 오상필 이름이 한번 나와 있었습니다. 정비소는 큰 길에서 골목 하나를 꺾어 들어간 자리에 있었어요. 간판이 오래됐고 입구에 낡은 타이어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골목 끝까지 배어 있었어요. 진아가 들어서자 오상필이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작업복이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진아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태욱 씨 사모님이시죠? 오상필이 먼저 말했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여기 들렀다고 들었어요. 그날 뭔가 이상한 게 없었나요? 오상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내렸어요.
눈을 피하더니 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점검하고 갔어요.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상필의 등을 바라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습니다. 저 지금 알아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기록을 남겼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냥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상필이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진아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비소 안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상필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비소 안쪽 작은 방에 낡은 의자 2개가 있었어요. 오상필은 의자에 앉자마자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을 열까 말까 하는 것처럼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진아는 기다렸습니다. 태욱 씨가 사고 나기 전날이요. 오상필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차 점검하고 나서 태욱 씨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낯선 차 한 대가 골목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차 주인이 잠깐 내려서 태욱 씨 차 쪽으로 걸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 진아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정확히 못 봤어요. 잠깐이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 뒤로 태욱 씨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들으니까 오상필이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천장을 한번 봤다가 다시 바닥을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확실히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아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겁이 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아는 오상필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 저한테 먼저 해주신 거 기억하겠습니다. 오상필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정비소를 나왔어요. 골목 입구에서 진아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큰 길에서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가방 안에 넣어둔 노트를 손으로 짚었어요. 남편이 3달 동안 혼자 맞춰온 기록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했어요. 발을 떼었습니다. 큰 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아는 코트도 벗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상필에게 들은 내용을 바로 적었어요. 날짜, 시간, 낯선 차, 태욱 씨 차 쪽으로 걸어간 사람. 짧은 내용이었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적고 나서 진아는 차량 번호 종이를 다시 펼쳤어요. 남편이 피해자라고 적어둔 번호들 중 맨 위에 있는 번호 하나를 골랐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차주 이름을 찾아낸 뒤 손이 잠깐 멈추는 것도 모른 채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태욱 씨 아내인데요. 혹시 차 때문에 사고 나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차 어디서 사셨는지 아세요? 진아는 노트 위에 펜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맞췄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진아는 한동안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피해 차주의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요. 남편이 3달 동안 혼자 맞춰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짧은 말 하나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아는 노트 위에 날짜와 통화 내용을 적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생각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우면서 바로 눈이 감겼어요. 몸이 버텨준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출근 전에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운전석에 앉는데 차가 조금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려서 차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뒷바퀴 한쪽 타이어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납작하게 눌린 타이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진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못을 밟은 것이라면 조금씩 빠졌을 거였어요. 이건 달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빠진 거였어요. 진아는 타이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새벽에 차를 건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도요. 출근이 늦어졌습니다. 보험 연락을 하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진아는 계속 주차장 주변을 살폈어요.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는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쪽 CCTV가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 담배꽁초 2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화 자국이었어요. 사이즈가 컸습니다. 진아는 그 발자국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사진은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한번 잠그고 다시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2번, 3번 확인하고서야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물을 한 잔 따랐는데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요. 내려놓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무실 앞 골목에서 진아가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었는데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윤만석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박기준이었습니다. 매매단지 일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말이 조근조근하고 공손했지만 매매단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서류를 없애고 직원들 입을 막고 불편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는데 능한 사람이었어요. 윤만석이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 사람이 대신 처리해왔습니다. 박기준은 진아 가까이 걸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잠깐 시간 되세요.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진아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님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끼리 뭉쳐야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 체면도 있으시잖아요. 집안일이 바깥으로 나가면 좋을 게 없어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의 끝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요. 진아는 박기준을 바라봤습니다. 박기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계시는 게 사모님한테도 좋아요.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준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진아는 서서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2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아는 퇴근 후 주소를 찍어두었던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4층짜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지우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한지우는 44세 여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웃는 일도 드물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롭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이름을 알게 됐고 진아는 그날 처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아 한지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져오신 거 주세요. 진아는 노트와 박기준 협박 내용을 적어온 메모, 타이어 사진, 발자국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진아는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한지우가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아를 봤어요. 증거 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였는데 진아의 어깨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진아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감정 말고 날짜와 시간으로 싸워요. 기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한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진아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지우가 펜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날 밤, 진아는 집에 돌아와 코트도 벗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었어요. 박기준이 찾아온 것, 타이어 바람이 빠진 것, 발자국과 담배꽁초, 한지우를 처음 만난 것까지 날짜와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다 적고 나서 노트를 덮었어요. 그제야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아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다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남편 손을 한번 잡고 기계 소리를 귀로 확인하고 그제야 발을 뗄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을 나설 때마다 돌아보게 됐습니다. 남편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는지, 손끝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같은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기계만 변함없이 숨을 대신 쉬어줬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진아가 자리에 앉으면 동료들이 수고한다는 말을 건넸고, 점심때는 반찬이 남으면 진아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장부를 펼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진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남편 위독한데 병원보다 장부 먼저 챙긴 아내, 가족 갈등 진실은. 진아의 눈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핸드폰을 잡은 채로 굳었어요. 기사 내용은 짧았지만 자세했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도 아내가 병원보다 정비소와 사무실을 먼저 드나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 보험금과 재산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는 말도 들어가 있었고, 가족 사이에서도 진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읽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진아는 핸드폰을 동료에게 돌려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장부 쪽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펜을 들었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진아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아도 따라 일어나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를 찾는데 평소에 같이 앉던 동료 2명이 이미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한 명이 눈을 살짝 피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아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씹고 삼키는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식판 위 국이 식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데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기사를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진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손을 꽉 쥐었어요. 퇴근 무렵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낮에 기자라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와 보호자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면회 신청은 하지 않고 간호사실 쪽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갔다고 했습니다. 진아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병원까지 왔다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자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진아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기사를 다시 열었어요. 소리 없이 읽으면서 중간중간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아는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런 기록 남겨줘서 내가 버티고 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기계 소리가 그 말을 덮을 만큼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핸드폰을 닫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기사 제목, 출력물이 책상 위에 놓인 것, 병원에 기자가 다녀간 것. 한 줄씩 천천히 적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새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눈을 감은 지 8달 만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진아보다 10살 위였어요. 딱 그만큼의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늘 있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멀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냈고 아버지가 누군가를 편들면 같은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전화도 아버지가 시킨 것인지 스스로 한 것인지 진아는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같은 말이 나올 것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높았어요. 진아 씨, 기사가 뭐야? 사람들이 다 봤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난처하시겠어.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가족이잖아요. 진아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지 체면, 가족 체면, 동네 사람들 눈이라는 말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진아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도 채 되지 않은 날부터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이 지금 진아한테 가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새어머니는 그대로 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뭔가 올라오는 것을 참느라 입술을 다물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좀 힘들어요. 진아가 그 말만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또 말을 이어가려는 것을 느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얼굴에 갖다 댔어요.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 위에 손을 올린 채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코끝이 뜨거워졌다가 눈 안쪽이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손바닥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아파서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뒤에 진아는 손을 내렸습니다. 식탁 위 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펼치지 않은 채였는데 표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메모를 남긴 날짜였어요. 진아는 노트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쓸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박기준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기사 보셨죠? 이런 일 더 생기지 않으려면 조용히 하세요. 진아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열어 오늘 날짜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박기준, 문자 협박, 시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씨가 평소보다 반듯하게 나왔어요. 진아는 노트를 덮고 남편 메모를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줄을 폈어요. 남편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간다. 진아는 그 문장을 눈으로 한번 읽고 손가락 끝으로 한번 짚었어요. 그리고 메모를 다시 접어 노트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내일 한지우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려야 했습니다. 박기준 문자도 병원에 다녀간 기자도 책상 위 출력물도 전부요.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물이 목 안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불빛들을 잠깐 바라보다가 컵을 내려놓고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직 적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한지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박기준이 찾아온 것, 문자로 협박한 것, 병원에 기자가 다녀간 것까지요. 한지우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진아가 말을 다 마치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어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진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 사무실 계단을 올라가는 진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노트와 남편 메모, 받기 준 문자 화면을 찍어둔 것까지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지우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가 자리에 앉자 한지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노트 주세요. 진아가 노트를 건넸습니다. 한지우는 처음 장부터 천천히 읽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그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어요. 벽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한지우가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처음으로 눈을 들었어요. 기록 잘 됐어요. 남편분이 남긴 것도 진아 씨가 추가로 적은 것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한지우가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침수차를 속여 팔았다는 기록이 경찰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아직 진아 씨 손에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 반드시 빼앗으러 움직일 거예요. 진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노린다는 거죠. 가짜 기록을 만들어서 빼앗으러 오게 만들고 그 순간을 잡는 거요. 맞아요. 한지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진아는 잠깐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 기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죠? 제가 직접 말하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 딸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바로 눈치챌 거예요.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직접 말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말이 새어나가야 해요. 두 사람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어머니가 있어요. 한지우가 진아를 봤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가 한 말도 아버지한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새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말 실수한 척 흘리면 새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옮길 거예요. 틀림없이요. 한지우가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네요. 그날부터 한지우와 진아는 가짜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차 번호와 날짜를 바탕으로 하되 없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진짜 장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진아는 회계사무소 실장답게 숫자와 날짜를 맞추는데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한지우가 방향을 잡으면 진아가 내용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한지우가 형사 강민석을 불렀습니다. 강민석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였어요. 47의 남자였고 목소리가 낮고 말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진아가 처음 강민석을 만난 것은 한지우 사무실에서였어요. 강민석은 진아가 가져온 기록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 번호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모은 겁니까?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석 달 동안 혼자 모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민석이 진아를 봤어요. 잠깐 진아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기록 쪽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남편분이 대단한 분이네요. 진아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강민석은 그것을 알아챈 듯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집, 매매단지. 이 세 곳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잡아야 해요. 한 곳이라도 먼저 움직이면 다른 쪽이 도망가거든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날은 사흘 뒤로 정했습니다. 진아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밤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짚었어요. 어떤 말을 어느 순간에 꺼내야 자연스럽게 들릴지, 어디서 멈춰야 실수처럼 보일지를 생각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진아는 저녁 무렵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남편 상태 얘기를 했습니다. 차도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새어머니가 아이고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진아는 때를 봤어요. 대화가 잠깐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아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어머님. 남편이 사고 날 때 가지고 있던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사고 사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찰에 넘길까 생각 중이에요. 새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서류?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차 관련된 것들인 것 같던데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경찰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아는 거기서 말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새어머니가 그래요 하는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진아도 따라서 평범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끊겼어요. 전화를 끊고 진아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그 말을 아버지한테 전할 거라는 것을 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전할 거였어요. 새어머니는 늘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강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새어머니가 윤만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 윤만석이 박기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요.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노트를 펼쳐 날짜와 내용을 적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병원에 들렀어요. 남편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걸로 내가 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진아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밤바람이 유리창을 한번 흔들었다가 잠잠해졌어요. 진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진아는 병원을 더 자주 들렀습니다.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때로는 밤늦게까지 병실 근처를 서성였어요. 강민석이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며칠이 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이 진아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간병인 정미라가 진아를 복도 끝으로 불렀어요. 정미라는 남편 병실을 담당하는 간병인이었습니다. 나이가 50 중반이었고 눈치가 빠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20년 넘게 간병일을 해온 사람답게 병실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생기면 바로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미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아까 낮에 남자 한 명이 왔었어요. 보호자라고 하면서 들어오려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 사람이 남편분 약 시간이 언제냐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정미라가 인상차기를 말했어요. 진아는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방끈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진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근처 복도 끝 어두운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잠이 들 것 같았어요.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진아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진아는 벽에 몸을 붙였어요. 발소리가 남편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진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실 문틈 쪽으로 눈을 고정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 사이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아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굳었어요. 친정아버지 윤만석이었습니다. 윤만석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남편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아는 문틈 사이로 그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윤만석이 침대 옆에 서더니 몸을 천천히 숙였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남편 머리 쪽 호흡기 줄이 연결된 방향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진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을 때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만석의 입이 움직였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복도까지 겨우 들릴 만큼 작은 소리였어요. 잘 가거라.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진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윤만석의 손이 호흡기줄 쪽으로 더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야간 간호사와 정미라가 안쪽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윤만석이 재빠르게 손을 내렸습니다. 몸을 고추 세우며 뒤를 돌아봤어요. 먼지가 앉은 것 같아서요. 닦아주려고. 윤만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방문 시간이 지났다고 했어요. 윤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던 윤만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아가 거기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만석의 눈이 한번 흔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윤만석이 눈을 피한 그 순간 진아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진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다가 식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진아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당신이 이긴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 안에서 진아의 그 말만 조용히 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아는 딸로 살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아내로 서야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돌아온 진아는 강민석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만석이 병실에 들어와 호흡기 줄 쪽에 손을 뻗었다는 것, 잘 가거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강민석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진아가 말을 다 마치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그 말 안에 무게가 있었어요. 진아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어요. 다음 날 강민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석은 병원 쪽 경비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야간에 병실 주변을 확인하는 인력을 따로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강민석이 덧붙였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그 말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아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다가 퇴근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터라 도로가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줄지어 쏟아졌습니다. 진아는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려고 핸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 블록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미러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뒷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호에서 멈춰도 그 차가 멈췄고 다시 출발해도 그 차가 따라왔습니다. 진아는 백미러를 다시 한번 봤어요. 차 간격이 가까웠습니다. 일부러 붙어오는 것 같았어요. 진아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뒷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헤드라이트가 백미러 가득 들어찼어요. 진아의 눈이 앞을 향한 채로 굳어졌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훨씬 좁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저녁에 밥을 먹다가 남편이 했던 말이었어요. 차 따라오는 것 같으면 무조건 큰 길로 나가. CCTV 많은 데로 가고 사람 많은 데로 가. 절대 혼자 골목에서 멈추면 안 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그 말이 귓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아는 핸들을 꺾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올라섰습니다. 불빛이 많은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뒷차가 따라왔습니다. 진아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큰 사거리를 지나 지구대 간판이 보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구대 앞에 차를 세웠어요. 뒷차가 잠깐 속도를 줄이더니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진아는 그 차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번호판을 외우려 했는데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진아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손이 핸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유리창 안에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강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 한 번 쉬고 말해요. 진아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들으면서 중간에 한 번 물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구대 앞이요. 잘했어요. 거기 있어요.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진아는 전화를 끊고 등받이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이 안 보이는데도 눈을 감으니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상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조용히 있으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아는 오상필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오상필이 말했습니다. 진아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 사장님, 저한테 먼저 전화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 믿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오상필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길었어요. 진아는 기다렸어요. 오상필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두 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진아는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게 나온 것인지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진아는 강민석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오상필 협박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쪽이 많이 급해진 거예요. 급하면 실수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진아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함께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진아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언제나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젯밤에 당신이 해준 말 덕분에 잘 빠져나왔어. 그때 왜 그런 말 했는지 이제 알겠어.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진아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이었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진아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강민석이 한지우, 진아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 집, 매매단지. 이 세 곳에 각각 경찰을 보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진아에게 말했어요. 그날 집을 비워야 해요. 가짜 장부는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눈에 잘 보이는 자리예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우가 덧붙였어요. 그날은 그냥 기다려요. 연락 오면 바로 받고요. 진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잠을 잔 건지 그냥 누워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밥을 했습니다.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막상 밥그릇 앞에 앉으니 한술 뜨고 나서 더 먹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오늘만큼은 그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진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가짜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한지우와 며칠 동안 함께 만든 것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진짜 장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진아는 그것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현관 옆 선반에 올려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진아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지우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아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직 시간 있죠? 강민석이 바로 답했습니다. 있어요. 기다려요.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진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오가고 있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오후가 넘어서 강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족됐어요. 진아는 손을 꽉 쥐었어요. 박기준이 집에 들어와서 장부를 펼치는 순간 잡았습니다. 진아는 전화기를 든 채로 눈을 감았어요. 강민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쪽도 됐어요. 윤만석 쪽에서 보낸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려다 잡혔어요. 정미라 씨가 미리 눈치채고 간호사한테 알려줬습니다. 진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미라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꼼꼼하고 눈치 빠른 간병인이 이번에도 남편 곁을 지켜준 것이었어요. 진아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졌어요. 아버지는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매단지에서 잡았습니다. 새 곳 다 됐어요.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진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지우가 옆에서 진아 얼굴을 봤습니다. 진아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참아온 숨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고 싶지 않았어요. 한지우가 아무 말 없이 진아 옆에 앉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고마웠어요. 한참 뒤에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정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정미라에게서 바로 답이 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진아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또 한 번 흘렀어요. 이번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아 씨 혼자 할 수 있어요. 진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한지우를 봤어요. 한지우는 평소처럼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병원 복도는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는 남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고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아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감쌌어요. 다 끝났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 깨어나도 돼. 기계 소리가 변함없이 울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나와 있었어요. 진아는 그 하늘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이 손을 잡고 버텨온 날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카톡을 받던 밤, 김치통 속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던 손, 정비소 골목에서 걸음을 떼던 발, 그 모든 것이 이 자리, 이 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아는 오랫동안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사건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박기준이 잡히고 병원 쪽 사람이 잡히고 윤만석까지 잡히면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침수차와 사고차를 멀쩡한 차처럼 속여 팔았다는 것,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 그리고 남편 사고와 관련된 정황까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 주인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석 달 동안 혼자 모아둔 기록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진아가 병실에 들어서는데 정미라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진아의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아가 손을 잡자 남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이 진아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눈가가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야. 나 여기 있어. 진아가 낮게 말했어요. 남편 손가락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진아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쌌어요.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꺼풀이 올라갔어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진아 쪽으로 시선이 왔습니다. 입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알아. 남편이 눈을 다시 감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무렵 윤만석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어요. 진아는 잠깐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거절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새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진아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선 넘으셨어요. 나랑 내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상필에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공식으로 증언을 마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 짧게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태욱 씨 많이 걱정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진아는 그 문자를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는 동안 진아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 손이 조금 더 따뜻했어요. 어떤 날은 눈을 더 오래 뜨고 있었습니다. 말은 아직 잘 나오지 않았지만 진아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 눈이 반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진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날이었어요. 진아는 남편 손을 잡고 병실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아는 부엌에 서서 김치 냉장고 앞에 잠깐 멈췄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왔어요. 아래 칸에 있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맨손으로 차가운 김치를 헤치던 감각이 손끝에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매웠던 냄새, 차가웠던 국물, 그리고 겹겹이 쌓인 비닐봉지를 꺼내던 그 떨리는 손이요. 그 자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아가 무너진 아내에서 버티는 사람으로 바뀐 자리였어요. 진아는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불을 켰어요. 밥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낸 뒤라 집 냄새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말하는 게 힘들었지만 조금씩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하나에 달걀찜 하나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한술 떠서 입에 넣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아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 바라봤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아를 봤습니다. 고생했어. 세 글자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아 가슴 안으로 깊이 들어왔어요.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진아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아가 옆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진아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도 이 불빛들을 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버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손을 뻗어 진아 손 위에 올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진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그냥 포개진 채로 있었어요. 남편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병실에서 잡던 그 차가운 손이 아니었어요. 진아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 빈자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었어요. 진아는 눈을 뜨고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도 진아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